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 일부 진행의 백설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지지부진한 양상이 좀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늘 옵션 만기일인데요. 하락세로 출발한 이후에 우리 시장 지금 코스닥 시장에는 빨간불이 들어오긴 하지만 상승세를 완전히 전환하기는 아직까지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중국발 훈풍으로 인해서 리오프닝 관련주에는 온기가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시장이 주시하고 있는 CPI 지수는 오늘 밤 9시 30분에 발표가 되니까 이 점을 시장이 어떻게 소화할지도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은 여름의 끝자락인 말복입니다. 맛있는 음식도 챙겨 드시고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계좌도 살찌우는 하루 되시길 바라겠고요. 또 태풍 피해가 없도록 남은 하루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늘어나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 방송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실시간으로 댓글 참여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8월 10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장 내일장 일부는 이 시각 보도본부로 시작하겠습니다. 앞서서 살펴보셨던 헤드라인 중에서 세 가지를 골라서 심층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오늘은 보도국의 김효진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소식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이 올해 초에 위드 코로나로 전환하면서 리오프닝을 했지만 우리나라 단체 관광은 사실상 막아뒀습니다. 그런데 오늘 관련된 소식이 좀 나왔죠. 네, 중국 외교부는 최근 정부의 자국민 단체 관광을 허용하겠다고 통보했는데요. 단체 관광 재개 시점은 오는 11일부터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은 2016년 사드 배치에 대한 보복 조치로 중국인의 한국 단체 관광을 막았습니다. 그러나 제로 코로나에서 위드 코로나로 전환하며 외국 단체 관광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올해 1월 1차로 태국,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몰디브 등 20개국에 대해 규제를 해제했고 이어 3월 2차로 베트남, 몽골, 스페인, 이탈리아 등 40개국에 대해 단체 관광 규제를 해제했습니다. 우리나라는 1, 2차 단체 관광 허용국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한중 비자 갈등 문제와 양국의 비우호적 정서가 고려된 게 아니냐는 해석이 있었습니다. 네, 6년 5개월 만에 단체 관광이 허용되는 만큼 여행 업계도 기대를 많이 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유커들이 돌아온다는 소식이 확산되면서 관광, 유통, 화장품, 식품업계 기대도 커졌습니다. 대형 화장품주인 아모레퍼시픽은 장 초반 7% 이상 급등했고 LG 생활건강도 8%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후 코너를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경기 불황으로 인해서 청년들의 일자리가 구하기 어렵다라는 분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청년들 사이에서는 이른바 취업보객의 취뽀라는 말이 통용된 지 이미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사실 20대 취업자 수 지금 좀 증가세를 보이다가 다시 또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고요. 네, 오늘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20대 고용률이 29개월 만에 하락했습니다. 20대 고용률은 61.4%로 1년 전보다 0.1%포인트 하락했습니다. 20대 고용률은 코로나19 이후 하락하다가 2021년 말 이후 매달 3에서 4%포인트씩 상승하며 회복세를 보여왔습니다. 그러나 구직 활동에 뛰어드는 청년들이 줄면서 쉬었음으로 분류되는 비경제 활동 인구가 증가해 20대 고용률이 하락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네, 아무래도 한창 경제 활동을 해야 하는 20대 경제 활동 인구가 줄어들게 되면서 정부도 좀 타격이 클 것 같습니다.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을까요? 네, 정부는 오늘 일자리 전담반을 개최하고 청년 취업률 감소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정부는 재학 청년 대상 일경험 기회 제공, 신산업 분야 인재 양성 강화, 청년 쉬었음 실태 분석 및 정책 과제 발굴 등 청년층의 고용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또 회의에 참여한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 또한 범정부 차원에서 지역 단위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친환경 기조가 선박 분야로도 옮겨가고 있습니다. 화석 연료 대신 LNG선을 확대하는 추세를 좀 보이고 있는데 LPG 추진선 관련 기준도 좀 마련이 됐다고요? 네, 국제해사기구는 107차 해사안전위원회에서 LPG 추진선박 국제 기준을 최종 승인했습니다. LPG 추진선박은 LPG를 원료로 운항하는 선박을 말하는데요. LPG 추진선은 기존 선박에 비해 유해 배기가스 배출량이 90% 이상 적습니다. 이번에 승인된 LPG 선박 안전지침은 해양수산부가 2019년에 제안한 이후 4년여간의 논의 후에 성사됐습니다. 국내에서는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선박에 대한 건조 및 연료 공급 기준이 없어 건조하기조차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국제 기준이 제정되면서 향후 국내 LPG 선박 건조 기준을 제정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으로 보입니다. 네, LPG선 관련 기준이 이번에 마련된 건 맞지만 우리나라는 몇 년 전부터 준비를 해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떤 준비를 해왔을까요? 네, 우리나라는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대거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LPG를 친환경 선박용 연료로 주목해왔는데요. 2018년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LPG를 친환경 연료로 선정해 정책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후 친환경 LPG 선박을 개발하기 위한 정부 과제가 이어졌는데요. HD 한국조선해양은 1메가와트급 힘센 엔진의 LPG 고압연료 분사장치 기술 개발을 완료했습니다. 해양수산부도 에너지 절감형 친환경 LPG 어선 개발 사업을 진행 중이며 실증 후 2026년부터 보급될 계획입니다. 네, 올해 준비를 해왔던 만큼 우리 조선 업계와 그리고 관련 부품 업계에도 큰 기회가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LPG 추진 선박 국제 기준 발표되면서 우리 기업들은 어떤 의미를 가져갈 수가 있을까요? 네, 국제해사기구는 2050년 해운 분야 탄소 중립을 목표로 하고 있어 친환경 선박 전환이 더욱 빨라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LNG 추진선 발주나 전환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국내 등록 선박 7만여 척 중 절반 이상이 설령 15년 이상의 노후 선박이라 선박 전환 시점이 근접하고 있습니다. 관련 국내 법령이 마련되면 조선업계와 관련 부품업계의 발전을 주도하는 신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오늘의 경제 이슈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의 김효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이어서 오후장 주요 공시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스피드 뉴스앤 공시 최유정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스피드 뉴스앤 공시 최유정입니다. 간밤 미증시는 CPI 발표를 앞두고 긴장감 넘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전기차주, 반도체주 일제히 밀리면서 3대 지수 모두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우리 시장도 오늘 반도체주 밀리면서 조정되는 양상인데요. 코스피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에 하락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은 개인의 매수세 속에 상승 전환하기도 했지만 현재는 등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중국이 한국 단체 여행객 허용을 가능하게 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들려오면서 중국 리오프닝 관련주 일제히 상승불 켜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남은 오후장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계속해서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장 주요 공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애경산업입니다. 애경산업은 2분기 영업이익이 166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95.3%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14.3% 상승한 1,621억 원이고요. 당기 순이익은 121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04.4% 상승했습니다. 이어서 코난테크놀로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난테크놀로지는 지난 9일 NIA와 국방부 지능형 플랫폼 구축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업 기간은 오는 12월 31일까지고요. 계약 금액은 51억 1,636만 원대로 지난해 매출액 대비 33%대 수준입니다.
코난 테크놀로지 측은 국방 보안 기준을 충족시켜서 인프라 구축에 매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다음 공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폴리텍입니다. S폴리텍은 2분기 영업 손실이 6억 4,200만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적자 전환했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185억 1,800만 원으로 6.2% 줄었고요. 당기 순손실은 2억 2,600만 원으로 적자 전환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광입니다. 태광은 2분기 영업이익이 181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1.8%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822억 2,400만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5.6% 늘었고요. 당기 순이익은 175억 9,500만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1.7% 증가했습니다. 이상 오늘장 주요 공시 살펴봤습니다. 스피드 뉴스앤 공시 최유정이었습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시장의 이슈와 주가의 변동성에 투자 전략을 업데이트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루크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볼 뉴스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서울경제신문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중국 정부가 그동안 금지됐던 한국행 단체 여행을 허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2017년 3월부터 한국행 단체 비자 발급을 중단했는데요. 이번에 단체 여행이 재개되면 약 6년 5개월 만입니다. 관련해서 오늘 리오프닝 섹터에 속하는 여행과 항공, 카지노, 화장품 그리고 면세점 관련주 모두가 빨갛게 물들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정부가 자국민의 우리나라 단체 관광을 드디어 허용하게 됐습니다. 관련해서 오늘 리오프닝주에 속하는 모든 종목들이 좀 상승불을 켜고 있다라고 보는데 그렇죠. 리오프닝주 관련해서도 보고 이제 경제적 효과는 어떻게 나타날지 대표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네, 중국 정부가 이제 10일 날, 그러니까 오늘이었죠. 네. 오늘 이제 각 우리나라 정부하고 일본 정부에다 이제 단체 관광객을 허용을 하겠다라는 게 공문을 이제 보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이제 중국 단체 관광객들이 이제 해외로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이제 중국 관광객들의 이제 씀씀이가 기본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기대감도 시장 내에서 컸다라고 보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국에서 이렇게 이제 단체 관광객을 이제 갑자기 이제 푼 이유 중에 하나는 중국 관광객들이 이제 이런 한국이나 일본에 이제 방문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일본이나 한국에 있는 관광객들도 중국 관광을 이제 늘릴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면 중국 내에서 지금 내수 침체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다 보니까 내수 관광을 활성화시키면서 내수를 좀 회복을 시켜보겠다라는 그런 이제 그림도 같이 좀 숨겨져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이제 해석도 같이 해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일단 경제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중국 관광객들이 과거에 좀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네. 지금 화면을 잠깐 보신다라고 하게 되면 국내 이제 관광객들의 이제 들어오는 그 추이였는데요. 네. 관광객들이 이제 지난 2016년 6월에는 이제 월별로 기준하면 76만 명 가까이 네. 입국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사드 사태가 있는 한한령 이전에는 뭐 2월 달에 이제 60만 명 정도까지 이제 들어왔었는데 그 이후서부터 이제 급격히 줄었습니다. 뭐 코로나 때는 아예 전혀 없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 이제 3월 달 같은 경우도 한 4만 명 정도에 지금 한 보면 6월 달에 보면 한 16만 명 네. 정도가 이제 중국 관광객들이 이제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뭐 일단 중국 관광객들이 지난 16년도에 총 입국한 인원수가 80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인원이 들어왔었던 걸 감안한다라고 하게 되면 중국 관광객들이 뭐 전부 800만 명 정도로 당장 회복하지는 않겠지만 네. 뭐 중장기적으로 어느 뭐 절반만 들어온다 그래도 한 400만 명 정도 되니까 그만큼 이제 국내 이런 관광 관련된 산업 분야로 상당한 매출 성장세나 영업이익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미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오늘 주가에 반영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죠. 지금 화면을 통해서 보듯이 지금 중국의 한국행 단체 비자 발급 중단이 2017년 3월에 됐으니까 지금 6년 5개월 만에 재개가 되는 거잖아요. 네. 관련해서 섹터 전반에 훈풍이 불고 있는데 주가 지금 추이 어떻게 보실까요? 네, 뭐 주가 같은 경우 뭐 대부분 업종들이 오늘 좀 그러니까 관련 쪽으로는 다 강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뭐 제일 강한 쪽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카지노 관련주들이 비교적 강한 그런 흐름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뭐 카지노 같은 경우는 뭐 중국 관광객들이 이제 카지노를 상당히 이제 좋아한다라는 그런 이제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카지노를 하기 위해서 뭐 마카오로도 많이 가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도 과거에는 많이 왔었는데 지금 뭐 한한령 이후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중국의 이런 이제 카지노 관련된 관광객 수가 이제 급감을 했고요. 만약에 이렇게 단체 관광객들이 다시 해외로 이제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카지노 쪽에 그런 이제 관광을 하기 위한 그런 관광객도 이제 전문적으로 다시 또 꾸려질 것이다라는 기대가 이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카지노 관련주들이 오늘 비교적 좋은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뭐 대표적인 뭐 카지노 관련주인 이제 롯데관광개발 같은 경우는 지금 28% 정도 네. 상승을 하고 있고요. 뭐 GLK 같은 경우 20%,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도 19% 상승할 만큼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제 면세점 관련주도 비교적 좋은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일단 뭐 중국 관광객들이 온다라고 하게 되면 면세점 어쩔 수 없이 들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기존의 면세점 같은 경우에는 뭐 국내 일본이나 그다음에 동남아 관광객이 중국 관광객이 이제 비운 자리를 어느 정도 채웠고 최근에 이제 국내 그러니까 여행객들의 해외 여행이 증가하면서 면세점 매출도 2분기에는 조금 이제 회복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중국 관광객들이 뭐 입국을 이제 본격적으로 단체 여행객들이 입국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관련된 분야는 좀 더 크게 뭐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같은 경우 뭐 호텔 신라 같은 경우는 17% 넘게 지금 상승을 하고 있고요. 뭐 JTC 같은 경우도 17%, 현대백화점이나 뭐 신세계 같은 경우도 뭐 15%, 8% 상승할 만큼 전반적으로 이런 면세점주도 강한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요. 이렇게 이제 중국 관광객들이 왔다 갔다 하려면 그냥 걸어서 왔다 갔다 못 하시니까 항공기가 또 네, 그렇죠. 필요하겠죠. 항공을 네. 이제 타셔야 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LCC에 관련된 종목도 오늘 강한 그런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죠. 오늘 아무래도 리오프닝 기대감에 더해지면서 단체 관광 비자가 허용된다라는 소식 속에 뭐 면세점, 카지노, 뭐 항공 관련주 모두의 훈풍이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은 뭐 면세점과 카지노 관련주가 각축전을 좀 벌이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앞서서 대표님께서 짚어주신 것처럼 카지노주 중에서도 롯데관광개발의 상승세가 좀 눈에 띄고 있습니다. 그런데 롯데관광개발의 경우에는 증권가에서도 긍정적인 시각을 내놓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 뭐 롯데관광개발은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은 좀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중국 관광객이 이제 유입이 본격화된다라는 기대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롯데관광개발은 이제 카지노를 제주도에 갖고 있습니다. 네. 제주 하얏트 호텔 내에 제주 내에서 가장 큰 이제 카지노를 갖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중국 관광객들 같은 경우는 제주를 방문을 할 때 5일 동안은 무비자로 방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주요 도시에서 제주도로 바로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5일 동안은 비자가 없어도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중국 관광객들 입장에서 한국에 들어올 때 특히 이제 제주도에 들어올 때 부담 없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점을 이제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제주와 중국 주요 도시 간의 항공편이 6월 말에 주당 100회로 증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 이전에는 50편이었으니까 그거에 이제 2배 정도 이제 증가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면 뭐 김포나
그다음에 인천공항을 거치지 않고 바로 제주공항으로 입국하는 인원수가 좀 더 증가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제 롯데관광개발의 이제 7월달 카지노 매출이 개장 이후 최대인 200억을 돌파를 했습니다. 롯데관광개발 같은 경우에 이제 중국 관광객 없이 지금 200억을 이제 돌파했다라는데 좀 이제 의미를 찾을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매출 그 증가세가 좀 가파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카지노 매출이 7월달 한 달에만 한 201억을 기록을 했는데요. 전달에 비해서 한 95% 정도 증가를 했고요. 그 드롭백, 그러니까 카지노에서 칩으로 바꾸는 이제 그런 이제 금액을 이제 드롭백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게 7월달에 일평균 1,302억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것도 전월 대비 25% 이상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만큼 이런 카지노에 대한 매출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와 더불어 이제 그러니까 그 제주 이제 하얏트 호텔 내에 있기 때문에 외국인 관광객들의 이제 숙박도 지금 호텔 내에서 일부 이루어지고 있어서 호텔 관련된 매출도 좀 증가하고 있는 점도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뭐 중국 단체 관광객이 뭐 아직 들어오진 않았지만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뭐 매출 성장세는 뭐 다른 업체보다 좀 뚜렷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카지노 관련 매출도 계속해서 주목해 보시면 좋겠는데 중국인 단체 관광객이 들어오게 된다면 더욱더 큰 폭의 상승이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면세점 관련주들도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 봤을 때 내수 매출이 조금 많이 좀 내부에 있는 면세점의 매출이 좀 줄어든 것으로 보였는데 그래도 뭐 단체 관광이 이제 허용이 된다면 앞으로는 좀 기대를 해볼 만해요. 사실 뭐 호텔 신라나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부진한 상황 속에서도 실적은 선방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앞으로 더욱더 주가가 상승할 모멘텀이 지금 오늘 단체 관광 이슈로 인해서 더 커질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뭐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지난 대한상의에서 지난 3월달에 해외 관광객을 대상으로 서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 뭐 여러 이제 그 국가별로 이제 온 사람이 이제 서베이를 했는데요. 중국 관광객 서베이를 보면 쇼핑하는데 주로 어디서 했느냐라고 물어보면 백화점과 그다음에 면세점에서 대부분 쇼핑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중국 관광객들이 백화점이나 면세점 쇼핑을 선호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단체 관광객이 들어와도 비슷한 이제 흐름이 이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관광객들이 이제 브랜드 관련된 부분이 이제 선호한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과시적인 이제 소비가 여전히 이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백화점이나 면세점 소비가 아마도 계속 이어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중국 관광객들 관련돼서 기존에 이제 시내 면세점 같은 경우는 그 중국 보따리상이라고 그러죠. 따이궁한테 이제 어느 정도 판매를 해주면 이제 송객 수수료라는 걸 이제 지급을 했습니다. 그게 뭐 어떤 리베이트 성격으로 했는데 그 금액이 상당히 컸었는데 이렇게 이제 단체 관광객들 그리고 개인 관광객들이 많이 온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따이궁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관련된 비용도 상당히 절감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텔 신라 같은 경우 2분기 면세점 실적이 좋아진,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좋아진 가장 큰 이유가 이 따이궁에 들어가는 이제 수수료가 상당 부분 감소를 했다라는 부분이 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렇게 이제 그 면세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기대감이 큰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과거와 같은 그런 이제 매출 성장세를 기대하기는 조금 더 어렵지 않을까. 뭐 상당히 지금보다는 좋아질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중국 같은 경우도 중국 내에 특히 하이난 섬에 세계 최대의 이제 면세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뭐 중국 정부에서도 하이난 섬에 대해서는 면세 뭐 특구 비슷한 게 이제 지정을 하면서 면세점업을 키우고 있기 때문에 뭐 과거에 이제 우리나라 중심적인 그런 이제 면세점에서 이제 중국하고 좀 나눠 먹는 그런 이제 구조가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같이 좀 감안해서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뭐 국내 면세점 중에서 아마 호텔 신라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한알령 이전에 중국 여행객들의 최선호 면세점이 호텔 신라 면세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관광객들이 다시 이제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이제 신라 면세점을 이용할 가능성은 좀 다른 면세점보다 조금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따이궁의 매출 감소에 대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이 따이궁에 대한 이제 송객 수수료가 감소했다라는 부분, 그다음에 일반 관광객들의 이 증가하면서 수익성이 개선된다라는 것도 아마 하반기 이후에도 계속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면세점 관련해서도 기대감이 더 감돌긴 하겠지만 과거만큼의 성장을 기대하기는 살짝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의견을 제시를 해주셨는데 그중에서도 선호도가 높은 호텔 신라를 바라보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면세점과 카지노주는 좀 부진한 모습을 보였지만 그래도 화장품주는 상대적으로 선전을 했었거든요. 여기에는 비중 육항 매출이 있는 중소형 주식이 선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에서 단체 관광이 재개되게 된다면 이제는 화장품 대형주까지도 좀 훈풍이 돌 수도 있을까요? 일부 뭐 매출에는 좀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중국계에서 이제 과거 이제 한류가 이제 한참 바람 불 때 네. 그때 이제 한국 제품을 썼던 그런 이제 연령층 대가 이제 국내로 여행을 온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국내 브랜드 제품을 선호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면 관련된 매출 부분은 분명히 증가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은 뭐 예전과는 다르게 어느 정도 한정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여전히 이제 중국 관광객들의 이 이제 한국에 들어왔을 때 가장 이제 우선적으로 쇼핑하는 품목 자체는 이제 화장품입니다. 네. 아까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서베이에서도 중국 관광객들의 90% 이상이 이제 한국 화장품을 구매를 했다라고 할 만큼 한국 화장품에 대한 이제 구매 여력은 있다라고는 보여지는데요. 그렇지만 과거에 이제 한국 화장품과 중국 화장품 간의 이제 품질 격차를 가 있었을 때 이제 선호했던 거와 현재 이제 품질 격차가 상당 부분 이제 줄고 아니면 뭐 중국 제품이 더 좋았다, 일부에서는 더 좋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올 만큼 좋아진 상황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이렇게 뭐 과거와 같이 싹쓸이형 그런 이제 쇼핑은 뭐 없을 거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대신 이제 한국을 방문했었다라는 기념품 개념으로 아마 이러한 이제 화장품을 구매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과거에 비해서는 이제 면세점을 통한 화장품 매출이 뭐 아주 기대했던 것만큼은 안 될 수도 있다는 점도 같이 좀 보시면 같이 좀 생각해 보시고 투자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긍정적이긴 하겠지만 과거보다는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리오프닝 전반으로 좀 살펴봤는데 탑픽 종목은 어떤 걸까요, 대표님? 네, 그중에서 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롯데관광개발 여전히 좀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뭐 가장 큰 게 뭐 제주 그다음에 중국 간에 이제 직항로가 계속 이제 개설된다라는 부분이고요. 이에 따라서 5일 동안 중국 내에서 무비자로 관광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최대 메리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중국인들의 이제 카지노 사랑이 있기 때문에 뭐 롯데관광개발 같은 경우 뭐 제주 최대의 카지노를 갖고 있다라는 것도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7월달 이제 카지노 매출이 이제 개장 이후 뭐 처음으로 200억 을 넘었었는데 아마 하반기 이후에도 이런 성장세가 아마 전체 실적을 견인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런 점을 같이 뭐 주목해서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뭐 매수 가격 뭐 최근에 이제 주가 흐름이 뭐 옆으로 좀 횡보를 보이다가 오늘 좀 큰 폭으로 올랐는데요. 뭐 현재 가격 정도 조금 조정을 받을 때 매수하시면 어떨까 싶고요. 목표 주가는 전고점 수준이 15,000원, 그다음에 손절은 만 원에서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탑픽 종목으로 롯데관광개발 살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르쿠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마켓리더의 시선으로 글로벌 경제와 산업 트렌드를 체크하고 이걸 수익으로 연결해보는 시간, 고수의 선택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한진 이코노미스트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박사님과 이야기 나눠볼 주제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입니다. G2, 미국과 중국의 경제가 암초에 직면했다라고 봐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금융 환경에는 어떤 파장을 미칠지 오늘 자세한 내용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신용평가사인 피치가 미국의 신용등급을 강등한 데 이어서요. 무디스 역시도 지금 은행에 대해서 신용등급을 좀 강등했습니다. 관련해서 사실 봤을 때 미국 연착륙 기대감이 높았었는데 이제 좀 그 기대감이 사그러들었다라고 봐야 할지 궁금하거든요. 박사님 의견 어떠실까요? 네, 역시 미국은 미국이다 이런 생각을 저는 느꼈는데요. 그러니까 3월 중순에 미국 지역은행 문제가 터졌지 않습니까? 네. 실리콘밸리 은행부터 시작해서. 네, 그런데 거의 4개월이 지난 다음에 신용평가사가 이제 신용등급을 조정했다라는 것은 뭐 좀 시간을 벌어준 게 아닐까요? 네, 그래서 시장에 대한 영향은 결론적으로 그렇게 크지 않다. 네,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등급을 기습적으로 조정한 게 아니고 네. 이미 다 알려져 있는 내용을 사후적으로 조정했다. 하지만 의미는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보시는 것처럼 10곳을 하향 조정하고 6개 은행을 검토 대상으로 지정하고 11곳 은행을 부정적으로 전망을 다운그레이드 했잖아요. 네. 그 얘기는 결국 이런 은행들이, 그러니까 27개의 은행뿐만 아니라 여러 지역은행들이 미국의 지역은행들이 어차피 하반기에는 대출을 축소하겠구나, 신용을 조금 축소하겠구나. 그러면 경기 둔화에 이들 은행의 여신 축소가 영향을 주겠구나라는 것은 충분히 가늠할 수 있는 그런 조치였던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뭐 아주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은 아닌 만큼 시장에 영향이 크진 않겠지만 앞으로의 가늠자 역할을 할 수 있겠다라고 짚어주신 네. 거네요. 그렇다면 봤을 때 사실 뭐 중소형 은행도 그렇지만 대형 은행 6곳에 대해서도 하향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혔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대형 은행까지 신용등급이 강등되게 된다라면 후폭풍이 있지도 않을까요? 네, 물론 이제 액션이 이루어진다면 뭐 조금 살짝 충격은 받겠지만은 네. 미국 은행들이 제가 알고 있기에는 굉장히 건전하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바젤 3 이런 여러 가지 어쨌든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 국제적인 조치 기준을 엄격하게 지금 들이대고 있기 때문에 네. 은행들이 상당히 지금 뭐 자기 자본이라든지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부실 자산에 대한 정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엄격하리만큼 너무 지나치리만큼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지난 3월에도 미국 지역은행 문제가 터졌을 때 이거 이러다가 뭐 큰 은행까지 번지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사람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조금 얘기했지만 기후에 불과했듯이요. 결과적으로 미국 은행들 글로벌 큰 은행들의 어쨌든 건전성은 굉장히 양호하다라는 것이 팩트고요. 그런 측면에서 좀 은행 이슈는 은행들이 알아서 몸을 사리고 은행들이 알아서 대출을 축소하고 이러면서 생기는 경기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 이런 부분들은 고려해야 되겠지만 네. 그 자체 은행의 크레딧 리스크발 우리는 좀 금융위기 같은 걸 좀 생각하잖아요. 네. 그런 것은 조금 지나친 걱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은행 위기 자체는 맞겠지만 뭐 네. 경제 전반에 큰 파장을 미치지는 않을 수도 네. 있겠네요. 네. 그렇다면 이제 무디스가 이제 미국 지역 은행에 대해서 신용 등급을 강등하게 되면서 미국 은행주들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좀 보였었잖아요. 그런 가운데 사실 또 보면 우리 은행주도 그다지 힘을 내지 못했습니다. 전거래를 그랬는데 이 미국 은행주들 살펴봤을 때 보면 이 영향이 뭐 이제 순이자 마진이 줄어들고 또 이제 건정성 이슈 때문인지 좀 이렇게 빠진 거였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도 살펴보면 뭐 KB국민은행이나 신한은행을 제외하고는 사실 순이자 마진이 좀 줄이는 추세인데 그렇다면 우리 은행들의 리스크 요인은 어떻게 보실까요? 네, 뭐 글로벌 은행 전체적으로 어쨌든 조달 비용은 올라가고 있고요. 네. 지금 이제 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나라 은행들도 이제 은행채를 발행해서 자본을 조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달 비용은 올라가고 그리고 대출은 뭐 사실 은행 입장에서는 매출이잖아요. 매출이 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순이자 마진 말씀하신 님이 지금 조금 축소되고 있는 네. 그러한 성향이 있는 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 은행들 전체적인 그러한 흐름이다라고 추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문제는 이제 은행들이 어쨌든 경기가 하반기에
좋다라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네. 서서히 조금 그 쿨다운되는 식는 과정인데 이런 과정에서 조금 아킬레스건이 있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상업용 부동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특히 PF 문제, 프로젝트 네. 파이낸스 문제인데 은행들은 다행히 PF의 노출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제2금융권이 높을 뿐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지역은행들이 상업용 부동산의 위험에 노출돼 있는 것보다는 그것과 비교하자면 우리나라 은행들이 PF에 지금 노출돼 있는 부분은 훨씬 더 낮다, 작다라고 이제 진단할 수 있거든요. 네. 그렇다고 보면 은행들이 실적이 약간 안 좋아서 주가가 조금 좀 맥이 없는 네. 힘이 없는 이제 그런 것은 이해가 되나 네. 이걸 전체적으로 조금 확대 해석하는 것은 조금 지나친 좀 걱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순이자 마진 축소 자체가 글로벌 전반적인 추세네요. 네. 그런 만큼 실적이 아니라 이런 분위기에 따라서 해석하는 것은 좀 확대 해석이라는 네. 관점을 제시해 주셨고요. 한편 또 지금 국제 신용평가사인 피치가 또 미국의 신용등급을 내린 건 이번에 2011년 이후 처음이잖아요. 뭐 신용평가사 자체가 내린 게 처음인데 당시에는 미국의 신용등급이 강등되면서 증시에 여파를 미쳤고 우리 증시까지도 그 영향이 왔었잖아요. 그런데 어제 사실 우리 증시는 오히려 올랐고 오늘도 보합권 내에서 다른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때와 지금 우리 증시가 이렇게 다른 모습을 보이는 배경은 뭘까요? 네, 뭐 기억하시겠지만 2011년 뭐 그때 주가는 많이 빠졌죠. 네. S&P 500이 거의 20% 가까이 빠졌는데 그때는 이제 8월 2일 날 8월 5일 날 신용등급 강등이 있었는데 네. 그 전후로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 네. 그 전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되짚어 보면 사실은 채무 불이행이 굉장히 오래 끌었어요. 네. 오래 끌었고 그 당시에 2011년에 좀 유럽에서 여러 가지 조금 어수선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네. 약간 유럽 국가들의 재정 위기 이런 것들도 지금 불거지기 시작한 시점이 2011년이었고요. 동아시아 대지진도 있었고 이런 측면에서 지금 매크로 환경은 지금이라는 건 좀 비교하기 어렵다라는 것이 네.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 뭐 국가적인 측면에서는 그때에 비해서는 미국 경기가 굉장히 양호하다. 튼튼하다. 너무 좋아서 걱정일 정도다라는 네. 것이요. 그런 측면에서는 2011년에 주가가 굉장히 좀 큰 폭으로 조정을 보였던 그런 것을 다시 또 데자뷰 하는 그런 장면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 상황은 전개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죠. 이제 2011년과 지금은 거시 환경 자체가 좀 다른 만큼 예전과 같은 상황이 되풀이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짚어주셨고요. 또 한편 또 연준의 연내 금리 인상의 중요한 좀 단추가 될 수 있는 부분이죠. CPI와 PPI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CPI는 오늘 밤 9시 30분에 발표가 될 거고 PPI는 그 다음 날에 발표가 될 예정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을 하실까요? 네, PPI도 뭐 오늘 밤 당장 CPI가 나올 예정입니다만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시장에서는 큰 영향은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정말 네. 얼토당토한 그런 숫자가 나오지 않는 한 네. 지금 컨센서스대로 전월비 한 0.2%, 그다음에 뭐 헤드라인은 3.3, 뭐 근원 CPI는 뭐 한 4.7에서 4.8. 높죠. 전혀 안 떨어지고 높고 전월비 한 0.2 정도 올라가는 여전히 좀 디스인플레이션, 물가가 떨어지는 속도가 굉장히 완만한 그런 것을 재확인하는 갈 길이 아직 멀구나라는 이제 그런 부담도 있지만 반면에 물가는 그래도 잡혀가는구나 서서히 이런 쪽에 긍정론이 같이 부딪히면서 시장에는 좀 중립적인 영향을 줄 것 같고요. 뭐 PPI도 마찬가지입니다. PPI도 지난달에 조금 마이너스 나왔다가 조금 이번 금요일이죠. 네. 금요일에 발표될 생산자 물가는 소폭 플러스가 나올 가능성이 있지만 그 정도로 시장에 충격을 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하반기부터는 전월비 좀 플랫. 그러니까 전월비 그냥 0.0. 물가가 안 올라야 그래야 물가가 떨어지거든요. 네. 전년 동월비로는. 산수적으로 작년 하반기에 물가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전월비 조금씩 빠지거나 아니면 적어도 전월비 오르지 말아야 연말에 네. 근원 PCE 물가 같은 경우도 한 3.5% 도달하고 연준의 어쨌든 좀 그 통화 정책을
조금 더 매파적으로 가져가지 않아도 되겠구나라는 것을 안도시키는 그러한 물가가 하반기에 나올 텐데 지금 아시다시피 좀 어수선합니다. 네. 곡물 가격도 올라가고 유가도 지금 최근에 6월 말 이후에 한 20% 뛰었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하반기에는 물가는 연준의 마음을 편하게 만들지는 않겠구나. 연준이 고민이 많겠구나. 네. 9월 달에도 혹시나 올릴 수도 있다라는 시장의 우려감을 계속 끌고 가면서 9월 20일 FOMC를 맞이하겠구나라는 생각은 조금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죠. 뭐 이번 CPI와 PPI는 시장의 예상을 그렇게 크게 벗어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하반기에는 더 이상 오르지 않고 어느 정도 잡혀가야지 좀 안정세를 찾을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엔 중국 소식으로 좀 넘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중국은 디플레이션 공포에 지금 휩싸이고 있잖아요. 다른 나라들과 좀 다른 흐름인데 사실 CPI와 PPI 상승률이 동반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한 게 2020년 11월 이후로 처음 있는 일이기도 하고요. 여기서 해결책으로 만약에 인민은행이 금리를 또 내리게 된다면 위안화가 약세를 또 보이게 될 텐데 사실 중국 내에서는 경기 부양책을 계속해서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경기가 회복되지 않고 있어요. 이유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수출 부진이죠. 중국의 수출과 내수는 상관관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수출이 부진하면 고용이 부진하고 그게 이제 소비 부진으로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내수 쪽에서는 이제 조금 안 좋은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뭐 어제 오늘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지방 정부의 부채 문제 그리고 부동산 관련 기업들의 과다한 부채 문제 이 부분이 지금 중국 경기를 억누르고 있는 가장 중요한 요인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전 세계 경기가 뭐 미국이 그렇게 좋은데 왜 중국 수출이 지난달에 14.5%나 감소했을까? 네. 이거는 미국 경기가 서비스업 중심으로 회복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나 중국 혹은 대만이 수출하는 IT라든지 혹은 중국이 특히 강점이 있는 여러 가지 범용 제조업 이런 것들의 소비보다는 미국의 서비스업 중심의 지금 경기가 호황이기 때문에 네. 사실은 비교역제 중심으로 세계 경기가 조금 돌아가고 있거든요. 과거보다는 미국 경기가 뜨거운 거에 비해서는 중국이나 우리나라의 수출이 지금 약한 것이 사실이다라는 것이고요. 그런 구조적인 요인 플러스 말씀드렸던 중국 내부의 부채 문제 네. 이런 부분들이 어우러져서 조금 배격이 무효하다 그럴까요? 리오프닝이 있는데도 지금 경기가 조금 잘 회복이 안 되고 중국 정부가 부양책을 계속 내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약효가 없는 네. 그러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아마도 한 올해와 내년 정도의 중국 경제의 모습은 계속 부양책은 내놓지만 좀 경기는 그렇게 활발하게 다시 활기를 찾거나 정말 서프라이즈가 나오는 장면은 예상하기 어렵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죠. 계속해서 중국 정부는 부양책을 내놓고는 있지만 수출이 부진하고 부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발목을 잡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중국 정부가 좀 국민들을 달래기에 나서기 위해서 이런 정책들을 펼치고 있는 걸까요? 좀 계속해서 낙관적인 이야기를 펼치고 있습니다. 단기에 그칠 것이다. 뭐 기저효과 때문에 지금은 내리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발언들을 좀 이례적으로 하고 있어요. 하지만 또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중국의 디플레이션이 장기화되지 않을까요? 네, 아마 중국 지도부는 굉장히 고민이 많을 겁니다. 네. 리오프닝만 되면 경기가 자동적으로 회복될 것으로 생각했지만 생각보다는 좀 구조적인 요인이 발목을 잡고 있거든요. 네. 경기 회복을.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부양책은 계속 펴겠지만 과거처럼 또 적극적인 부양책, 그러니까 통 큰 부양책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구조조정, 부채 조정을 하려면 사실은 뭐 모든 걸 다 풀어서는 안 되거든요. 네. 부동산도 규제를 많이 풀었지만 전면적으로 너무 풀면 결국 또 1, 2년 후에는 또 후유증이 부메랑으로 다가올 것이기 때문에 중국 정부로서는 풀되 좀 핀셋으로 풀든지 네. 아니면 한쪽에서는 규제하고 한쪽에서는 브레이크를 밟고 한쪽에서는 액셀레이터를 밟는 그런 약간 양공 정책으로 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이것을 종합해 보면
중국의 경제 성장률은 올해 5%를 달성하는데 굉장히 버거운 그런 상황이 될 것 같고 내년도에는 4%대 중반, 네. 조금 상당히 조금 낮은 성장률, 중국 입장으로 보면 다른 나라에 비하면 높지만 네. 한 4.4에서 4.5 정도를 맞추기 굉장히 버거운 그러한 힘든 과정이 올해와 내년의 중국 경제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중국도 뭐 부양책을 내놓고는 있지만 생각처럼 흘러가지는 네. 않는 것 같아요. 뭐 5% 경제 성장률 올해는 달성하기 힘들 것이고 내년엔 오히려 그것보다 낮은 4% 중반대 경제 성장률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또 사실 시장으로 좀 돌아가서 여쭤보면요. 8월 시장 자체가 좀 전통적인 약세장으로 불리고 있잖아요, 박사님. 그래서 이제 8월 시장 오늘까지로 돌아보면 어제 우리 시장 강했고 또 8월 첫날은 강했었거든요. 근데 나머지 날들은 사실 그다지 흐름이 좋지를 못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 달뿐만이 아니라 9월 달까지도 이 흐름이 이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전망 어떻게 하실까요? 네, 뭐 지금 상반기에 많이 달려왔던 2차 전지를 중심으로 한 주도주가 조정을 보이면서 좀 숨고르기를 하면서 네. 전체적으로 조금 시장의 응집력이 약해졌다 그럴까요? 그런 상태에서 수급적으로도 조금 중심 세력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저께 같은 경우도 외국인들이 뭐 삼성전자, 뭐 LG 에너지 솔루션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사니까 장이 좀 반짝거리고 또 안 사면 또 시장이 조금 출렁거리고 그래서 상당히 취약한 국내 증시의 수급 여건을 요즘에 반영하고 있는 장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앞으로 외국인들이 좀 지속적으로 사줄 여건은 조금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8월 전체를. 네. 아직까지는 외국인들도 조금 계속 간을 보고 전체적인 글로벌 경제 여건을 살펴보면서 9월 20일 FOMC 전까지는 조금 뭐 약간 좀 보수적으로 접근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그렇다고 보면 일별로는 변동성이 클 것 같아요.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날은 조금 오르고 네. 안 들어오는 날은 빠지고 이런 식으로 좀 변동성이 클 것 같고 네. 종목별로 혹은 섹터별로도 조금 전체적인 주도주가 형성되면서 가는 전형적인 강세장을 기대하기는 어렵고 약간 단품 주식, 네. 틈새 주식, 뭐 좀 소외된 종목들, 좀 순환매 이런 쪽으로 초점을 두면서 조금 짧게 가볍게 매매하시는 게 조금 좋은 8월 한 달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수급적인 측면에서 외국인의 수급이 좀 들어오기는 좀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 좀 짧게 가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네요. 그렇다면 기관의 수급은 어떻게 펼쳐질 걸로 예상을 하실까요? 네, 기관들도 뭐 지금 전체적으로는 국민연금이 중립적인 입장을 펼치면서 뭐 기관 투자가의 중심이 되고 있는 지금 뭐 자산운용사들은 네. 그렇게 수급적인 어쨌든 주도 세력으로 부상하기에는 조금 힘이 딸리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는 국내 기관들의 수급은 뭐 한 중립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8월 한 달도 네. 이렇게 보고 개인들도 뭐 전체적으로 지금 주도주가 형성이 뚜렷하지 않으면 네.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성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국내 수급은 조금 중립 내지는 소폭 마이너스 정도에서 좀 외국인들의 수급을 기대해야만 되는 네. 그런 8월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기관의 수급도 중립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고 개인 투자자들도 주도주가 나오지 않는 이상 사실 지갑을 좀 열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8월 한 달 동안 좀 관심을 확대해 볼 만한 섹터는 어떤 곳이 있을지 투자 전략은 저희가 어떻게 가져가야 할까요? 네,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보면 성장주의 시대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성장주가 이제 조금 8월에 다시 재도약하기에는 시장 체력이 약하니까 전체적으로 지수를 끌어올리는 성장주보다는 뭐 말씀드렸던 틈새 성장주, 네. 뭐 스마트한 성장주, 개별 성장주, 그러니까 뭐 방산이라든지 신재생이라든지 뭐 엔터라든지 네. 또 AI라든지 뭐좀 IT 쪽에서 조금 수주가 느는 그러한 똘똘한 IT 종목이라든지 혹은 무역주라든지 원화가 지금 약세니까요. 네. 혹은 제약 바이오 이런 쪽에서 일관되지 않는 업종별 어수선한 순환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네. 그런 게릴라전이 예상되네요. 네, 일단은 틈새 지금 성장주로 짚어주셨으니까 그 섹터별로 어떤 흐름이 나타날지 계속해서 참고해서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한진 이코노미스트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1부에서 전해드렸던 내용 정리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시죠.
오늘장 내일장 일부 오늘의 핵심입니다. 중국 단체 관광이 재개되면서 카지노주에는 훈풍이 불 것으로 보입니다. 그중에서도 롯데 관광개발은 돌아온 중국의 큰손에 상승이 기대가 되고 있고요. 8월의 시장 한 달은 보수적으로 매매 전략을 짜가면서 공략하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늘어나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장 내일장 1부에서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2부까지 저희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